안녕하십니까. 작은 지선들을 이어 큰 지성으로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정준이의 논도 내일이면 10회째를 맞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적잖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깊은 사유와 정성 어린 댓글로 교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깊고 넓게 정리하는 걸 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날 뉴스의 요점만 쏙쏙 재밌게 뽑아주길 기대했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맞추는 건 탁월한 재주를 지닌 이들의 역할이고요. 재주가 변변찮은 저는 일단 제가 잘할 만한 것,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부족하다 싶은 것을 먼저 선보이려고 합니다. 필요한데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생기면 조금씩 더 채워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재미를 이룰 수도 있겠고요. 변변찮은 제 재주가 조금 더 향상될 수도 있겠죠. 시작이 있었다면 끝도 있어야 하는 법이겠고요. 그 중간 어디에선가 논객 여러분과 한동안 어울릴 수 있는 그 시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정준이의 논은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을 갈래로 나누고 그걸 다시 묶어서 한 가지 논으로 정돈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지난밤에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과 합의한 결과를 저녁 뉴스가 한참 진행되던 무렵에 발표했죠. 그 내용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의 기간과 권한을 강화한 법안을 수정한다. 30일 추가 연장 없이 필요한 인력만 최소로 증언한다. 특검 기간 종료 후에도 수사는 국수본, 지휘는 특검이 맡는 조항, 그리고 군 검사의 공소 유지를 특검이 지휘하도록 한 조항은 모두 삭제한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방송 중계는 담당 판사의 판단에 맡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지명을 수용한다.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에 야당이 최대한 협조한다. 어제 오늘 온갖 시사방송을 달군 주제이니만큼 저는 구구절절 그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 재협상 지시를 내린다라고 밝혔던 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3대 특검법 수정 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내란 규명이 본질적 가치이며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이행 불가 방침을 민주당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했고요. 결국 여야 협상은 결렬되었고 법사위에 제출된 원안대로 진행한다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자, 오늘 내내 지면을 가득 메운 기사의 흐름 대략 이랬죠. 민주당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민주당이 강경파 의원과 지지층에 휘둘렸다. 합의 무산 후폭풍이 분다. 정청래, 김병기 충돌. 김병기가 정청래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등등. 자, 여기서 일방적 합의 파기가 맞는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휘둘려서 우왕좌왕했는가? 이로 인해 여권 안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가? 질문해야겠죠. 저널리즘에서 사실과 해석 혹은 의견은 구분돼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현장 언론인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실은 그게 그렇게 쉽고 명료한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대체 합의란 게 무엇이고 파기는 또 무엇이냐? 일방적이라는 말은 언제 붙일 수 있는 말이냐? 강경파라는 것과 휘둘린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등은 일견 자명한 사실 같지만 이미 상당한 가치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구속력을 지닌 합의일 수도 있고요. 여야 협상 과정에서의 1차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강경파가 아니라 원칙주의자로 부를 수도 있고요. 휘둘리는 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와 여론에 민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김병기가 실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의 견해가 갈렸다가 합쳐지는 논의 과정일 수도 있죠. 또 그게 정말 후폭풍일 수도 있고 후폭풍으로 커지길 바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저널리즘은 여기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나서 그걸 사실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판단이 내려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딱딱한 사실을 추려내서 각자의 가치 판단을 또 2차적으로 해주는 게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미숙함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국회 협상의 1차적 권한은 교섭단체의 대표단에게 일단 주어집니다. 만인이 만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다만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협상한 결과물은 그 자체가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각 교섭단체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당론이 되거나 자유투표 사안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정당과 의원들은 개인적 소신과 여론을 동시에 살핍니다. 그러라고 의회 민주주의랑 정당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죠. 원내대표단에게 주어진 협상의 권한이란 건 최종적 권한이 아니라, 즉 전권이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도출해낸 협상안을 자기 당의 의원들과 당내외 여론 앞에 제시할 정치적 책임을 지는 행위죠. 협상이 잘 되었다고 보면 큰 지지를, 협상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되는 게 좋겠다면 묵인을, 협상이 영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나서는 이의 민주적 감각이 중요하지 개개인의 과장된 소명의식이 우선시되어야 될 건 아닙니다. 이번 협상에 양당의 원내대표단 나름의 계산과 고민이 있었겠죠. 그 각자의 충정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치 최종적 합의인 것처럼 발표해서 그날 하루 정리에 나섰던 언론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준 건요. 오늘 보듯 언론에 또 다른 먹잇감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치 대단한 정치적 결단인 것처럼 언론에 자랑부터 하기보다 그 협상안을 들고 당으로 돌아와서 재차 신임을 묻는 게 맞았고, 만약에 밝히려면 그것이 간의 성격을 띈다고 언론에게 말했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후 첫 기자회견을 했고 이번에 100일에 즈음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학과 미디어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저로서는 권력자가 되도록 자주 자신의 구상과 입장을 국민 앞에 설명할 기회와 책임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두 번이나 기자회견을 했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다소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결단을 했고 수시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좋습니다. 지나간 정부 이야기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기자회견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자주 성의 있게 시민의 질문에 답했는지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민주주의에 더 충실한 건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잠시 하다가 그만두어버린 그 시덥잖은, 심지어 용어조차도 이상했던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00일이라는 수치적 상징성도 중요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정기국회, 즉 예산국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게 주요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이재명 정부의 틀을 갖춰야 되고요. 또 자신의 전국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에 정식으로 첫 예산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에 대통령이 간략히 밝힌 전문안에 혁신 경제를 통한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 당당한 실용 외교로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겠다는 것,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통합의 국정을 하겠다는 것 등 기본적인 전국 구상을 알뜰히 담아놓은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시급한 민생 대처와 외교안보 대처 등의 회복과 정상화 노력을 도약과 성장이라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가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고 이해와 참여를 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언어는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혁신을 붙였다고 해서 실제로 혁신의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것도 아닐 수 있고요. 도약을 하겠다고 해도 정말 도약을 이룰 방안이 있는지는 별도로 촘촘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회견장에 앉아 있었던 것이겠죠. 실제로 수많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이 있었고 그것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논하고 싶은 건 세 가지인데요. 첫째, 회견장에 두드러진 변화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이 자연스럽고 또 실효적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답변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했고 유쾌함과 진지함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둘째, 특히 대통령이 지난 미국 방문 때 소회를 밝히면서 언론인에게 감사를 표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 열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집안에서는 서로 막 찢고 볶고 싸울 수도 있지만 집안을 벗어나서 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은. 아, 우리가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언론은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원칙에 여전히 종속됩니다. 하지만 언론이 시민에 비해서 정치 권력에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정치 권력은 언론을 내심 미워하면서도 그 호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태도에서 나온 의례적인 감사 표시였다면 제가 굳이 논평할 가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또 고마워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은 같이 해외를 돌아다닐 때 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고요. 고마움은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임했던 정상외교 무대에서 우리 언론인들의 존재가 든든함을 주었다는 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남의 땅에서 남의 언어로도 남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거기서 같은 언어, 같은 용모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니 대통령은 그로부터 꽤 위로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던가 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로 대하더라도 해외에 나가서는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셋째,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초로 독립언론도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는 풀뿌리 지역 언론이 초청됐고 뉴스공장을 비롯한 소규모 신생 언론과 1인 저널리스트도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얻었던 것의 연장인 셈이죠. 그리고 오늘은 기후 생태 전문의 비영리 독립언론 사라지구와 사법 분야 비영리 독립언론 코트워치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 독립언론 네트워크에 속한 독립언론들 중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두 언론을 선정했고 사전에 영상 질문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는 질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코트워치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서 물었고 대통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구는 발전소 온배수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대통령은 어민들과 생태계 피해 이슈를 인지하고 있으며 규제 가능성을 점검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죠. 전문성이 돋보이는 질문에 고민의 폭이 넓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지점에서 저는 정치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들이 지나치게 대립적이거나 지나치게 유착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자, 이들의 관계를 밑변으로 했을 때 그 상단에 민주주의라는 꼭지점이 놓여서 공화정이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치 권력도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지만 언론도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민주주의를 독점하고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원칙을 잊지 않았을 때 더 나은 정치 권력과 더 나은 언론이 서로 가능해진다는 점,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의 존재 형식이 더 다양해져야 되고 정치 권력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북돋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갈래는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죠. 이달 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되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런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게 작년 7월이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후로 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하자마자, 아니 사실 실은 취임 이전부터 뭔가를 준비해서 공영방송 KBS 이사,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EBS 이사를 후닥닥 심의하고 의결한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비공개로 단 2시간 만에 처리한 거죠. 자, 전체 회의라고는 했지만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 참석했고요. 그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빛의 속도로 읽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기적의 문해력을 보여주었던 셈입니다. 엄청난 문해력에 아마도 그보다 더 엄청난 종이 넘기기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국회 탄핵 소추를 피해갈 기적의 능력은 입증하지 못했죠. 취임 3일 만에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고 한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올해 1월 23일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6개월 만에 직무 복귀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진숙 위원장 본인과 국민의힘 등은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 소추를 시도했고 남발한 증거라고 했지만 당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요. 기각 4, 인용 4로 팽팽했고 파면을 위해 필요했던 6인의 인용 가운데 2인이 모자랐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셨듯 국무위원이나 검사 등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가능한 한 피해온 헌재의 그간 결정 양상으로 보자면 오히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경고였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합니다. 당시 핵심 쟁점이 되었던 건 상임위원 5인 정족수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일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일이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인용 의견을 낸 4인의 헌법재판관은 불법이라고 봤고요. 기각 의견을 낸 나머지 4인의 재판관 가운데 일부는 불법이기는 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는 심각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물입니다. 사실 그게 불법이라는 판단은 이미 그 전부터 여러 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종일관 그걸 불법 혹은 불법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죠. 가처분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그랬고요. 그것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도 그랬습니다. 최근 내려진 행정소송 1심 결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사 선임 과정 자체는 법률을 어긴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도 그 자리를 굳세게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위원장마저 물러나서 5인 위원회에 위원장 하나 달랑 남았기에 합의적 행정기구로서 아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인데도 나 홀로 지배가 아니라 나 홀로 방통위에 영화를 아예 찍고 있는 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개인이야 아무런 일을 안 해도 봉급받고 법인카드까지 쓰면서 재량껏 와인도 마시고 빵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대통령 직속 정보부처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비롯해서 방송통신에 관련된 여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도 부족할 판에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것이며
2026년까지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꾼 다음 기존의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7인 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변경하겠다고 결정했죠. 그러자 이 위원장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죠. 여기에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사설을 내서 이진숙 축출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공무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따옴표 저널리즘이 기성 언론의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는 데 불과한 글을 기성 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에 그것도 사설로 적는 게 민족지 1등 신문이라고 자랑하는 언론사의 자존심에 맞는 일인 건가요?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온상이고 정파성에 극치라면서 손가락질 해놓고 그리고 또 자신은 오로지 팩트만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언론사라면 논설위원회 사설 속에 그간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한 일에 대한 일련의 법적 판단이라도 끌어들여서 논해야 그나마 면피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따옴표 저널리즘과 극단적 정파성은 균형감을 갖춘 논설이고 유튜브는 음모론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면 다인가요? 자, 이제 제가 말한 이 3가지 사건과 그에 대한 여러 시선들을 모아서 하나의 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개혁 세력은 어떻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여론과 언론을 대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우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준희의 논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때 현재의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수립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조직이었죠. 방송은 언론이자 미디어로서 공공기능을 가지니까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통제하지 않도록 하고요. 통신은 새로운 국가기관 산업이니까 정부가 산업을 관리하는 방식이 김대중 정부로 상징되는 진정한 민주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흐르는 동안 세월은 엄청나게 빨리 바뀌었죠. 더 이상 방송과 통신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융합시대에 대응하는 통합조직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여전히 방송이 포함된다면 정치적인 다양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위원회 구조가 맞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융합시대에 대한 대응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조직적으로 융합되지 못한 것들이 그러나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신문과 인터넷 신문으로 대변되는 언론 대부분은, 그리고 만화나 도서 등의 콘텐츠 영역은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언론이 마음에 안 드니 폐간을 해야겠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체 뭘 하는 거냐라는 그런 불만들입니다. 자, 그런데 관련 법인 신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이고요. 심지어 문체부 장관이 마음먹는다고 신문을 함부로 폐간할 수도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주파수를 사용하니 방통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만 신문은 요건만 갖추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사업하면 됩니다. 케이블 방송과 IPTV는 허가 산업이지만 유료 방송이라 또 과기정통부가 관리하고 있고, 근데 또 그런 케이블 방송과 IPTV를 통해서만 방송이 되는 종합 편성 채널이나 보도 전문 채널은 허가에 가까운 승인이 필요한데 그 권한 방통위에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시죠? 솔직히 오늘 이거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논에서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풀겠습니다. 여기서 요는 그래서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미디어에 관련된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보다 확장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게 통합시키겠다는 거죠. 미디어에 연관된 일이니까 또
장관 1인에게 집중되는 권한보다는 여전히 정치적 다양성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위원회 형태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해 보겠다는 일종의 구상인 셈입니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조직법뿐만이 아니라 방통위 설치법에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만들어지고 위원들도 새로 선임이 되면 기존 위원회의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되는 수순이 당연합니다. 저 역시 이런 구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왕이면 미디어 관련 기능은 모으는 게 좋고 또 이왕이면 미디어에는 정보의 권한이 과잉하게 작용하면 안 되니까 위원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진숙 위원장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논란이 또 자초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제안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출범시켰던 방송통신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과학부에 넘겼던 유료방송 관리권은 그냥 되찾는 것에 가까운 거니까요. 대신 5인의 상임위원이 3인으로 줄어들고 4인의 비상임위원을 더해서 다양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게 어떠면 오히려 더 큰 변화라면 변화인 셈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변화가 기존 위원장을 면직시킬 만한 게 아니라고 일각에서 본다면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어서 위헌법률 여부를 가리든 행정소송을 통해 기타 법률의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내쫓는 과정의 파렴치함, MBC 등 윤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라고 말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장악 장본인 이동관을 위원장으로 앉혔던 것, 또 그리고는 윤석열과 절친한 김홍일을 굳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끌어와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혔다가 또 탄핵소추를 피해서 사퇴했던 것, 다시 그 자리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MBC를 쥐락펴락하다가 지역 MBC 사장으로 법카 쓰기에 골몰했던 이진숙을 앉힌 것이 면죄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연달아 자리 바꿈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건 공영방송 이사를 교체하고 사장을 바꾸는 공작이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규제기구를 제만 입맛대로 주무르면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MBC 날리면 사건으로 뒤바꾸고 윤석열을 비판한 언론을 사법 처리하는 도구로 쓰인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렇게 소중한 방통위를 통해서 어떤 미래적이고 민주적이고 미디어 정책을 내고 집행했다면 저도 그 이견에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제도가 아직은 부족하고 미디어의 자유와 창의성을 좀 촉진해 주면서도 그들이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주고 공공성과 민주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저는 아직도 명확한 청사진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미디어가 한편으로는 수시로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보단 엘리트에 가깝게 작당화가 있는 이 불행한 현실은 지난 방송 3법 개정으로도 저는 교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현재 다시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역시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허위 조작과 혐오로 넘치는 미디어는 정작 제어하지 못한 채 과잉한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을 가능성 역시 있어서 언론개혁의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그나마 필요한 첫걸음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더 매우 많으며 특히 새로운 미디어법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미디어 제도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데 이 부처가 기여하지 못할 경우 한편으로는 이진숙의 버티기에 치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기력에 치이면서 개혁의 주체라기보다는 다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성 미디어 가운데 다른 건 스스로 알아서들 해결하고 공영 미디어 속에 시민 주권을 세우는 한편 능력 있는 공공성을 선보이게 하는 일, 광고주와 정치권 그리고 기성 언론 재벌이나 건설사 소유주에 목매지 않는 시민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린 작은 독립 미디어를 키우는 일, 이것을 위해서 수신료, 정부 광고 그리고 공공보조금을 전면 재편해서 정직하게 작동하는 미디어에게 그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일, 창작자의 권리와 창의성을 보호해 주면서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포획되어 있는 현 시장 질서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는 일, 언론의 민주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악의적인 허위성, 혐오로 먹고 사는 미디어를 통제하는 일, 이 5가지 과제가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그 해결의 토대를 깔아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혁 세력은 열정적이지만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민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시민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또 시민은 책임 있게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하더라도, 때로는 조급해지더라도 큰 좌표를 공유하고 작은 방법론을 하나하나 설치해 가야 할 겁니다. 평생 언론을 사랑했고 언론은 성직에 가까운 천직이라고 말했던 고 김수환 추기경은 1990년대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신호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 살 것입니다. 언론의 힘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한번 신문에 보도되면 그것이 비록 오보일지라도 사람들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믿을 만큼 그 힘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언론은 그 힘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 위에 서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언론은 스스로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은 하나의 공기로서 막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을 사랑했던 이 시대의 어른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했던 이 고민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달라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올 아침이 활기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9번째 정준이의 논 여기까지 마칩니다.